조간 브리핑. 2015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을 맞이하여 부사관 이하의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경력 하드와 특별 간식을 하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이 같은 보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하사라는 말은 임금이 신하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줌, 이런 뜻이죠. 청와대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윗사람이고 장병은 아랫사람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군 장병은 대통령의 아랫사람이기 이전에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뽑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일 뿐입니다. 어제 아침에 발행된 중앙종합일간지 9곳 가운데 8곳이 하사 대신 제공, 전달, 돌릴 예정, 이런 표현을 쓴 것만 봐도 이 단어의 부적절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왕정이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공주를 갖고 싶어하는 한국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사적 개인이 박 대통령을 공주 혹은 여왕처럼 여기는 심리까지 나무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직자는 달라야 합니다. 청와대 인식대로라면은 경력 카드와 특별 간식을 하사받은 장병들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군주국이 아닙니다. 네, 이런 내용의 경향신문 사설이 오늘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자신의 자리가 왕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이 안중에 있을 리가 없겠죠. 대통령직을 가업으로 생각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 나라가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란 점, 이 같은 합의가 무너진다면 이 나라를 왕국으로 생각하는 쪽, 또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쪽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서로 때문에. 외양은 멀쩡해도 내면은 아수라판이 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지 않나요? 먼저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좀 무리한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정도 하죠. 무례한 말이다. 예.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너나 잘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CBS 라디오에서 밝힌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9일 비주류의 지도부 흔들기를 비판하면서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지 2주 만입니다.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을 해요. 자, 일본군 돌아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 들어오지 말라! 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일문일답이었습니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개 군, 5개 군의 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의 지역 선거구 수를 최대 249석으로 제시하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농어촌은 줄고 수도권은 늘게 돼서 통폐합 대상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여기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달라니. 이모님,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주세요.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아직도 몰라?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로 만든 약선 막걸리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거든.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경향신문 12면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만수르 회사에 이어서 이란 엔테캅그룹이 제기한 세 번째 투자자 국가 간 국제중재에 휘말렸습니다. 투자자 국가 간 국제중재, 이거 ISD거든요.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 또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FTA의 최대 독소 조항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ISD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국제중재에 나서면서 한국도 ISD 무풍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엔테캅그룹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우전자라는 브랜드 익히 기억하시죠? 2010년 당시에는 대우일렉이라는 회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엔테캅그룹은 2010년에 대우일렉을 이란에서 삼성, LG와 함께 3대 브랜드로 키우겠다라면서 대우일렉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11월에는 인수대금의 10%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습니다. 엔테캅은 그리고 12월에 매수자금 조달의 확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투자 확약서를 채권단에다가 제출했어요. 하지만 채권단은 확약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2011년 5월에 엔테캅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 578억 원을 몽땅 먹었습니다. 엔테캅은 부적절하다라면서 한국의 법원에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 임시 지위 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지만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에 주 이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엔테캅 직원들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라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가지고 외교 문제로 비화됐죠. 이후에 캠코는 대우일렉을 2013년 동부그룹에 매각했고요. 대우일렉은 동부대우전자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테캅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바로 ISD를 걸었는데요. 엔테캅이 이번에 건 ISD가요. 임의중재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임의중재. 이건 뭐냐면은 기관중재가 있고 임의중재가 있는데요. 임의중재 같은 경우 절차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 기관중재와는 달리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실 앞선 ISD라 할 수 있는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중재 진행 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나마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임의중재는 중재기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만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밀실주의 논란이 때문에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 이걸 쉬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뒤늦게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한국이 ISD 표적이 돼가고 있다는 현실.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여러 시민들이 문제 제기했었는데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예, 어째 보수적인 판단은 시민들이 하고 긍정, 낙관 이런 주관적인 판단은 정부가 하니 나라 꼴이 영 말이 아닌 거죠. 이게 나라인가 싶은 기사가 경향신문 13면에도 실렸습니다. 수도권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해서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 4년째를 맞고 있지만 물동량과 여객 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 예측치의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해와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 아라뱃길이 2015년 5월에 개통됐지만은 실적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측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객 실적. 이거 배 타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 여객 실적도 당연히 극히 저조하고요. 항만 수익 고작 225억 원이라고 합니다. 투자비 회수가 막막합니다. 정부가 실패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MB가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지났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유산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과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 사업은 매년 새로운 부실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감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두 사업이 다음 정부의 정책 이슈까지 집어삼키는 형국입니다. 이게 과연 마땅한 일이냐. MB는 3년 전에 떠났는데 그의 빚과 책임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야는 MB 정권 이후 광물공사 자원 확보가 단 한 건도 없다라면서 함께 입을 모아 질타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 4대강의 경우도 야당 같은 경우 4대강 부채 상환 계획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 보호 같은 이런 부동산이 남아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런 소리 했을까요? 이 이야기한 의원이 누군가 봤더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상환 계획을 질타하니까 이번 국감이 부실 국감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국토위원회 국감이 고장난 레코드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야당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해법,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하태경 의원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이라면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수자원공사도 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네요. 4대강 문제 당신들은 해법과 대안이 있냐고요. 비판 안 하는 게
해법과 대안입니까? 그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예. 자, MB가 싼 똥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 뒷감당,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정권도 감당할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MB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든 책임을 지든.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 직원을 특혜 취업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야당과 치열한 공박을 벌였는데요.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면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거제에서 열린 KDI, 앞서 소개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세미나 후에 만찬에서 국정감사를 받다 보니 저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얻어맞으면서 크는 것이다. 예, 이러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이란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또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솔직히 세계 경제가 이런 분위기인데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비난하고 지적해도 우리 경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상승세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부총리가 된 이후에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S&P의 그 한국 신용등급 격상 과연 타당할까? 오늘 국민일보 8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이기도 한 스탠더드앤푸어스의 자료가 수상쩍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입이 딱 벌어집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S&P의 한국 등급 상향 이유로 해서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견조한 재정 상황 그리고 우수한 대외 건전성을 S&P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문제점들 이건 다 거짓말이거나 혹은 확대 과장한 것일까? 그런데 말이죠. 9월 21일 그러니까 어제 현재 S&P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놀라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내놓은 경제 지표와 S&P가 한국 경제 지표라고 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외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을 엿볼 수 있는 부채 비율인데 한국 정부 자료는 38.5%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한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S&P를 보면은 30.3%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0%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S&P는 2018년에 20%대 후반으로 내려갈 것이다. 또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40%가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S&P는 20%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국가부채 비율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3 내지 6%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10% 이상의 차이였단 말이죠. 국내 총생산 GDP 디플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판단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더 정확한 지표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근에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은 막 그 경기가 부양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 하지만 이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수입이 없는데 살 게 없는 거죠.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만연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이 1%대 GDP 디플레이터 성장률입니다. 지금 1%대인데 근데 S&P는 2%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S&P 자료를 보면은 디플레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S&P에서 강조하고 있는 순부채 비율과 다르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계산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래야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와 다르게 S&P가 현재 자료가 아니라 과거 자료로 계산했을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자료 갖고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오늘 신면 기사를 보더라도요. 정부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내년 경제 전망조차도 장밋빛에 가깝다는 연구기관들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S&P 자료는 상당히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본 반면에 한국 정부의 자료는 암울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 암울하다는 정부 자료조차도 이게 괜히 부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장밋빛이라는 겁니다. 긍정, 낙관의 어떤 그런 전망들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수의 기반이 되는 경상 성장률, 이게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정부 전망이 미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5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지게 되면 우리 경제 좋아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경환 씨는 S&P가 엉뚱한 자료, 엉뚱한 전망에 의해서 한국 신용등급을 올렸다. 이런 의혹, 이 맥락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국민 앞에서 사기친 거죠. 모르고 있었다면 경제부총리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실세입니다. 예.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9월 21일에) 이슨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 분노 게이지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2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으니 우선 정의당 김재남 의원. 박성화 사장 직무대행. 네. 광물자원공사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에 인사비리, 횡령, 배임 이런 문제까지 드러났어요. 보니까 직무대행도 인사비리 당사자이셨더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의혹이 너무 앞서가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네, 변명하시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끄럽게 생각하시죠? 예. 공사가 안바투비 사업에 내년에 1270억 투자하겠다 예산을 올리셨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차입급 대납 비용, 이게 뭡니까? 그건 쉘사에다가 저희가 지급 보증을 해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납 비용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쉘이 나자빠졌어요. 결국은 광물자원공사가 이 돈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겠다고 버젓이 지금 국회에다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쉐리사 나자빠진 것까지 국민들이 갚아줘야 됩니까? 그걸 좀 답이라고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양훈 실장 나오셨죠? 광물자원공사 투자 내역 확인하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전체적인 수요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셨냐고요? 예, 예. 차입급 대납 비용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전체적으로 이걸 국회 예산안으로 올리십니까? 지금 정신 차리세요. 광물자원공사가 제정신 안 차리고 이거 예산을 올려서 또 국민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하는데 버젓이 산업부가 그 예산안을 다시 국회에 올리셨어요.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터넷 특혜 채용을 쟁점화한 주인공. 이원욱 의원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를 국정감사에 불러야 한다는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의 입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만 동의가 되고 나머지 증인은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외교 관련해서 특히 약 2조 원 정도 혈세를 낭비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날 사건,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국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때도 청문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정치공세 말라고 일침. 명확한 증거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감이 이 사실에 근거해서 돼야지 너무 정치 공세적으로 가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우리 새누리당이 덮어주고 간다. 그런 지적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라는 지적에 대해 폭발한 이원욱 의원. 최경환 부총리 나와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왜 막습니까?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철규 이사장만 되고 나머지 안 된다고요? 감사원 보고서로도 2299등, 제 자료에 2763등을 올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명백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밝히는 것이 국정감사의 역할 아닌가요? 이것이 단순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의원님들 정말 생각하십니까? 여당 의원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복 의원님, 길정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자기 이름을 호명하니까 발끈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왜 의사진행하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하는. 이정현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원욱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근데 국회만을 못 부르게 하셨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우리 이원욱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예. 최경환 부총리 나와야 됩니다. 최경환이 아니라고 했다고 대변하는 새누리당 의원. 나와서 말하라는 이원욱 의원. 아니라고 밝혔잖아요, 보도자료에서. 보도자료 못 봤어요? 나와서 밝히면 될까입니까, 그럼? 나와서 밝혀야죠. 정치인은 맞으면서 큰다고 말한 호연지기로 보아 아마 나와도 이 모양, 이 꼴을 보이지 않을까. 지난 2월 자원외교특위에서의 문답. 아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가 최선봉장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 책임 아니다라고 직영부 장관, 최경환 장관, 부총리께서도 아니라 하시고, 그러면 자원외교 대통령 모시고 다녔던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까? 최경환 장관은 바지 장관이셨습니까? 답변 하실랍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의의가 없어서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부동산 버블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환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망에 귀 기울이세요.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동작구 전문 건설회관에서 마련되는 이 강연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윤재원 글로벌 모니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섭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분도 실익도 못 얻은 비주류, 이런 제목의 사면기사 주목됩니다.
어제 낮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5차안에는 김영환, 문병호, 최원식, 신학용 의원 4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고 해도 평소 8명에서 10명이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것에 비하면 모임 수가 적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 재신임 전국을 거치면서 옹색해진 비주류의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진모로 말입니다. 혁신위원회가 만든 국민공천안에 대해서 반발했던 비주류는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 드니까 전략적 대응을 못했지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재신임 투표 대신에 조기 전당대회를 소집하자고 맞섰지만은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비주류들은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보이콧, 언론을 상대로 한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은 세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현역 의원 60%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펼치지 않는다라고 결론난 것은 비주류 주장이 당내에서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비주류는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얻는 이유는 안철수, 박지원, 박영선, 김한길 의원 같은 이런 대표적 비주류 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비주류 중에. 문재인 대표 진영에서 한 줌도 안 되는 비주류라고 평가줘라 하면서도 비주류 비판에 예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비주류와의 갈등은 재현될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이번 재신임 국면을 벗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신임 국면이 끝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주류와의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르면은 학자금 대출금리 0%, 청년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청년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8만 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고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석훈 부원장과 서울대 조국 교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관악구청에서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0% 학자금 대출은 현재 2.7%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졸업 후 일정 소득을 벌 때까지, 일정 소득이라면 연봉 1,856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일정 소득을 벌 때까지 0%로 인하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없이 원금만 갚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5년 동안 공공부문 62만 5천 개, 민간부문 40만 7천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일자리는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말하는 아주 질 낮은 일자리,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 이런 것과는 다르겠죠.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아도 부제로 선심성 대책 논란 부를 듯 빠짐없이 이 부제를 달았습니다. 야당이 하면 선심성 대책이고 여당이 하면 파격적 대안이 되는 신문들이 많습니다. 한국일보 27면에 고용관계 기사가 또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에서 중장기 과제로 미룬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이른바 노동시장 선진화 5대 입법안에 포함시키고 연내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요.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협 파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 이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축적한 신뢰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지금 새누리당 정부의 5대 법안 연내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면 특히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행 방안 마련 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새누리당 정권은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냐, 합의해줬으니까 뭐든 네 멋대로 하라, 이렇게 인증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을 방문해서 기간제법, 파견법 발의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과 안 해주면 어떡하죠? 또는 사과를 하더라도 말뿐이면 어떡하죠? 한국노총의 다음 스텝, 구상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징계 요구안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 변호사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은 공직 현행 변호사법 29조를 보면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에 함께했던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최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경위를 자세히 듣지 못해서 위법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김무성 마약 사위 지금 터무니없는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판결이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태섭 변호사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선임기 없이 이렇게 김무성 마약 사위도 변호한 상황에서 김무성 마약 사위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경위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실의 모든 것일까요? 그러나 원칙론일 뿐이다 이런 지적을 오늘 한겨레가 3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1997년에 제정된 주변 사태법을 이번에 중요 영향 사태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애초에 미군으로 한정했던 후방 지원, 그러니까 병참의 범위를 미국 등 타국군으로 확대했고 미국의 무력 행사와 일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해온 탄약 보급과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그런 급유도 허용했습니다. 또 비전투 지역이란 개념을 크게 확대해서 현재 전투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이면 자위대의 병참부대가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과 미군이 앞서 나가 싸우고 자위대의 병참부대가 현재 전투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부산 등에 상륙해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 경우 자위대가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자는 미국, 일본의 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은 후방 지원은 외국 등의 동의가 있을 때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거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그래서 원칙론에 불과하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한민구 장관 말대로 우리 정부가 안 돼!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은 아베 총리가 제시한 예처럼 일본이 미군 함선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아니 북한 일을 왜 당신들이 신경 쓰는데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가 북한을 치건 말건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군사 관련한 기사 조선일보 1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작년 9월에 차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핵심 기술 4건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이거 큰 차질을 빚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전투기를 만듭니까? 관련 기사가 이렇게 조선일보 1면에 실렸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한 기사 국민일보 종교면을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신학대학교, 여기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신학교인데요. 서울신대의 인문학 강좌에 강사로 초청됐는데 동성애 옹호 인사라는 이유로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결국 강사 명단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 점이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성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던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림교회 담임 임보라 목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여성신학연구소, 교목실, 낮 2시를 기해서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라고 합니다. 임보라가 동성애 옹호 발언을 한마디라도 하면은 이화여대가 동성애 옹호한다고 기사화한다고 협박도 했다지요. 인근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는 분들 격려해 주세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임보라 목사가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는 모양인데 낮 2시를 기해서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조직적인 전화 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가 29도, 대구는 27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남부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쿠바를 방문한 교황의 메시지 한 부분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섬김은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상이 아니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네, 사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형제자매의 존엄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가장 취약한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항의 전화 일삼는 분들, 교황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톨릭은 이단이자 이교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